우리 몸에서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쓸 만큼 중요한 장기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자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졸중, 흔히들 중풍이라고 알고 계시는 질환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인데요. 특히나 이제 요즘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노령층이 많아지면서 이 뇌졸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세포는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뇌졸중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인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기희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중풍, 이 뇌졸중이란 질환, 어떤 질환인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네, 뇌졸중의 한자 어플이부터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뇌졸중의 뇌는 여러분이 아시는 뇌이고, 졸은 졸도하다의 졸과 같은 한자어를 씁니다. 갑자기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중은 안 혹은 내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 안에서 갑자기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증상에 증을 붙여서 뇌졸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고 뇌졸중, 중풍 아니면 풍, 영어로는 스트로크,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졸중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데요. 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뇌졸중 중에서도 빈도가 가장 많은 뇌경색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그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뇌 기능이 정지되는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뇌 안쪽에 뇌혈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큰 혈관에서 이렇게 작은 격가지 혈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격가지 혈관이 막히게 되면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작은 뇌경색이 생기지만 이런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뒤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피가 통하지 않게 돼서 큰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CT든 MRI든 혈관 사진이든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CT상에서 뇌경색은 정상 뇌보다 이렇게 좀 검게 나타나게 되고요. MRI상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기 뇌경색에서는 CT보다는 MRI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출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작은 격가지 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의 대부분인데 이런 큰 혈관은 보통 뇌출혈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네. 큰 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출혈은 어떤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동맥 아닐까요? 네, 뇌동맥류가 있을 때 네. 이렇게 큰 꽈리, 뇌혈관, 뇌동맥류. 그렇습니다. 네. 꽈리는 보통 작은 격가지 혈관에 생기는 게 아니라 큰 혈관이 가서 갈라지는 그 분지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뇌졸중에서 설명하는 뇌출혈은 이런 작은 격가지 혈관이 터져서 발생을 하지만 뇌동맥류는 이런 큰 혈관이 터져서 발생해서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뇌출혈은 이런 작은 격가지가 터져서 뇌 실질에 기능에 심각한 마비를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피각이라고 하는 뇌출혈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에 다량의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출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전체 사망 원인 중에 3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졸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뇌졸중의 발생 비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는 암이고요. 네. 2위는 심장질환, 이어서 3위가 뇌혈관 질환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60명 중에 1명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유병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뇌졸중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사실 뇌졸중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혈관 쪽에 기저질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인자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먼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과 심장 부정맥 질환인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인데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죠. 흡연, 과음도 위험인자에 들어갑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청년기에는 흡연, 비만이 주요 위험인자고 50, 60대 중년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주요 위험인자가 됩니다. 노년기에는 물론 앞에서 언급드린 위험인자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부정맥 질환이 들어가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근육이 약해져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을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방세동 유병률을 보시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심방세동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에 이제 심방세동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심방세동이랑 뇌졸중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뭐 혈전을 만드는 건가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건강한 심장은 이렇게 쾅 뛰어줘야 되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에 힘이 약해지면은 그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부르르르 이렇게 떨게 됩니다. 네. 심장이 쾅쾅 뛸 때는 혈액이 잘 흐르기 때문에 혈전, 피떡이 생길 이유가 없지만 심장이 부르르 떨게 돼서 혈액이 정체가 된다면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위험 인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좀 원인이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관의 동맥경화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 안에 이런 기름때가 끼거나 아니면 석회화가 돼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좁은 틈에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져서 아니면 어디서 날라와서 그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 때문에 심장이 원활하게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 그 피떡이 이 경동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뇌혈관을 콱 막아버리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동맥경화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혈관이 정상적일 때는 네. 이 두께로 잘 유지가 되어 있다가 여러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때문에 혈관벽이 이 7시 방향으로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혈관벽이 비유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남아있는 혈관의 공간이
이 정도,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정도로 겨우 피가 흐르고 있다가 네. 운이 안 좋게도 혈전이 생겨서 여기를 콱 막아버리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동맥경화의 과정을 모식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지속되면은 이렇게 혈관벽이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혈전을 만드는 위험 인자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전이 생성이 되고요. 그 혈전이 잘게 부서져서 작은 격가지 동맥을 막히면 그나마 가벼운 뇌경색이 발생을 하고 네. 그 혈전 자체로 그 혈관을 다 막아버리면 큰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전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좀 좁아지게 되는 동맥경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뇌출혈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직접적인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뇌출혈의 대부분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관을 제가 수도관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도관에 원래는 일정한 압력의 물이 흐르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수도관에 강한 압력이 갑자기 흐르면 수도관이 터집니다. 네. 그러듯이 혈관에도 갑자기 센 압력이 흐르게 되면 혈관이 터지게 되는데요. 화살표로 가리키는 것처럼 작은 격가지 혈관은 그렇게 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격가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뇌 실질에 악영향을 주어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뇌동맥류는 생기는 원인이 명확치 않습니다. 네. 뇌동맥류는 보통 혈관이 쭉 큰 혈관이 가다가 갈라지는 분지에 생기거나 아니면 큰 혈관에서 작은 혈관이 빠져나가는 그 출발점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네. 여러 원인에 대해서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이런 큰 뇌혈관은 뇌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공간 전체적으로 피가 쫙 퍼지게 되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뇌출혈의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뇌졸중은요, 전조 증상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은 한번 발병을 해버리면 후유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조 증상을 알고 빠르게 병원을 내원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쪽입니다. 네. 양측이 아닙니다. 네. 양측에 다 힘이 빠지는 상태는 다른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쪽, 목이라든지 허리 쪽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 질환은 한쪽 뇌경색이 생기면 그 반대편, 그 왼쪽에 뇌경색이 왔다면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에 뇌경색이 왔다면 왼쪽으로만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한쪽에 얼굴, 팔, 다리 등의 마비 증상이 오고 그래서 자꾸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손에서 물건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림 증상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는 증상이 생길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한쪽만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볼 때 양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쪽에 마비가 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네. 힘에 근력이 빠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도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로? 물론입니다. 가족분들에게 서로 악수를 해보라고 시켜서 네.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을 때는 힘이 잘 들어가지만 왼손으로 악수를 했을 때 오른쪽과 다르다면은 그것도 한쪽의 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은 정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장애도 있잖아요, 교수님. 언어 장애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가 생깁니다. 발음이 어눌하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든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증상이 좀 경하다면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들이 평소보다 우리 어머니가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병원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약간 이제 안면 쪽으로 좀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테스트를 해볼 때 웃음을 지어보세요, 아니면 크게 이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면 마비가 와 있다면 얼굴 모양이 좌우가 다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감별해야 될 질환이 벨마비라고 하는 얼굴 신경 마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구안화사라고도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은 이 뇌에서 나와서 이 얼굴을 움직이는 얼굴 신경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얼굴 마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과는 감별이 돼야 될 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좀 의심해봐야 한다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혹은 양쪽 눈에 시각에 장애가 생기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 네. 아니면 갑자기 걷기 힘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했을 때도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위험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고 네. 좀 쉽게 표현하면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니 뇌졸중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의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생긴 환자분의 경우에 1년 내에 12%의 정도가 뇌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안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찬 공기로 인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혈전이 쉽게 발생하고 혈전이 쌓이면 혈류가 차단돼 뇌경색과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에 걸리기 쉽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는 젊은 층이 늘면서 30, 40대 뇌졸중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아예 이틀 전부터 왼쪽 손이 자꾸 힘이 빠지고 숟가락을 다 놓치게 되고요. 가족들이 말이 자꾸 어눌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걱정돼서 동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뇌경색 진단이 받아서 이쪽 병원에 오게 됐어요.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뇌졸중 치료를 받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제가 현재 고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고 있고요. 예전에 아버님이 뇌졸중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신 적 있으셨어요. 현재 흡연은 하고 계신가요? 제가 5년 전에 끊었는데요. 한 20년 동안 하루 한 갑씩 피운 경력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뇌경색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어지럼증 등이 있다. 뇌출혈은 심한 두통이나 구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 환자는 이틀 전부터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리고 본인은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이 좀 어눌한 것 같다 해서 동네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고 와서 뇌경색이 진단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급성기 뇌경색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입원해서 수액치료, 그리고 항혈전제 등의 약물 치료, 그리고 심장 초음파 등의 심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서 재발을 막음과 동시에 마비 증상에 대한 빠른 재활 치료를 통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성기 뇌경색 치료의 목적입니다. 뇌졸중 진단을 위해서는 뇌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을 시행하게 되고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초음파 검사나 뇌혈관 조영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관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로 이를 통해 경동맥으로 흐르는 혈류와 혈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만 해도 왼쪽으로 마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치료 받으시고 마비는 좋아졌었죠? 집에 가서 괜찮으셨을까요? 네, 뭐 특별하게 뭐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퇴원할 때 신경외과뿐 아니라 심장내과도 같이 다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곳 약 다 잘 드셨을까요? 예, 뭐 빼먹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약 드시면서 혹시 혈변을 보거나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잘 나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멍이 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멍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뇌졸중의 심각한 위험 인자로 동맥경화를 들 수 있다. 동맥경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인해 혈관벽 내부에 지방 성분과 염증 세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좁아진 부위에 갑자기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오셨을 때 신경학적 장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환자분입니다. 그 원인은 큰 뇌혈관이 막혔기 때문이었는데 심장에서 생긴 피딱지, 즉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아주 안 좋은 뇌경색이 생겼었지만 빨리 오셨기 때문에 응급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고 혈관이 재개통돼서 퇴원할 때는 증상이 없이 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앞으로 이 환자분은 심장내과와 신경외과를 다니면서 약을 잘 복용하시면 앞으로 재발이라든지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는 환자분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의 경우 발병 후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도착하면 혈전을 녹여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뇌에 중요 혈관이 막혔다면 약물만으로는 부족해 즉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파열된 동맥류를 코일 색전술이나 클립 결찰술로 막는 치료를 진행한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빨리 오시면 그래도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뇌출혈은 응급실에 오신 순간 이미 신경학적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관리하고 또 검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한 번이라도 한쪽 팔다리로 마비 증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하게 나온 적이 있다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발생 초기에 진단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도 높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찾아 초기부터 관리해야 하며 고혈압과 비만이 오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과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뇌졸중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아가면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뇌졸중 환자분들은 응급실로 오시게 되겠죠. 응급실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먼저 병력 청취를 하고 기본적인 신체 검사, 신경 검사, 혈액 검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응급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CT 검사를 통해서 먼저 뇌출혈의 유무를 판단을 하고 또 CT 조영제 검사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큰 혈관이 막혔냐 안 막혔냐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뇌 MRI를 통해서 뇌경색 유무를 진단을 하게 되고 이 환자가 응급 시술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급성기 치료와 추가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증상이 매우 심하고 큰 혈관이 막힌 환자분이 빨리 오셨다면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 같은 응급 시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하여서 심장 검사 등의 추가 검사 그리고 뇌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다면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뇌졸중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 과정도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응급실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응급실에서 응급 시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될지를 결정한 다음에 환자분은 보통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란 곳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일반 병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뇌경색이 재발을 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지 아니면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생기는지를 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3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그와 동시에 마비 아니면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센터를 통해서 재활치료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추적 검사를 위해서 외래를 통한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뇌졸중의 치료 요약들을 좀 살펴봤는데 뇌졸중은 치료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지겠죠. 치료법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은 생기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먼저 뇌경색 치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시간, 그리고 뇌의 영상 소견, 신경학적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뇌경색이라면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와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동시에 투여하게 되고요. 혈관이 막혀 있고 증상이 심하고 빨리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는 정맥 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정맥 내 혈전용해 치료와 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실제로 끄집어내는 혈전 네.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증상과 출혈량을 고려해서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혈압 조절을 엄격하게 하면서 지혈제를 투여하게 되고요. 출혈량이 많아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될 정도라면 혈종 제거술 혹은 머리뼈를 열어서 뇌를 감압을 시켜주는 감압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뇌졸중은 이 증상이 발생한 뒤에 좀 빨리 찾아야 치료 효과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성기의 뇌경색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상이 심한 환자가 빨리 오셨을 때에만 시행할 수 있는 치료들입니다. 네. 뇌경색 발병 후에 4.5시간 이내에 증상이 심한 환자가 내원을 하신다면 정맥 내로 혈전용해제라는 강한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투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발병 후에 6시간 이내에 큰 혈관이 막힌 환자분들이 오신다면 이 혈전용해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동맥 내로 들어가서 혈전 제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이 잘 된다면 막힌 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이 그대로 뇌로 공급이 돼서 증상이 크게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시술로 얻는 이득보다는 뇌출혈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혈전용해술의 효과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급성기에는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빨리 도착할수록 받아볼 수 있는 치료법이었죠. 혈전용해제 주사법.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말 그대로 정맥 내로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인데요. 네. 아주 강한 약물입니다. 혈전을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약물이죠.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왼쪽 중내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가 다행히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내원해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시술을 거치지 않고도 이 정맥 내로 주사를 투여한 것만으로 혈관이 다시 개통이 돼서 뇌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는 합병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들한테만 투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혈전용해제 주사 치료는 뇌경색이 발병한 후 4.5시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었고요. 6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시술일까요? 그렇습니다. 혈전용해제는 이제 정맥 내로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이었고요. 동맥 내로 들어가서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시술 방법은 6시간 이내에 오셨을 때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환자분이 만약에 4.5시간 이내에 오신 환자분이라면 네. 혈전 용해제가 투여가 된 다음에 이 시술을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혈전 제거 시술법은 대퇴동맥으로 들어가서 이 대동맥을 따라서 카테터, 관을 올린 다음에 이 경동맥까지 올라가서 혈관 조영술을 촬영을 해보게 됩니다. 혈관 조영술 상에서 막힌 혈관을 확인을 하고 스텐트 그리고 흡입관을 통해서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방식입니다. 왼쪽 사진은 시술 전 사진인데요. 왼쪽 중내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뒤로 혈관이 보이지가 않죠.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이 관을 통해서 스텐트를 이 혈전에 걸칠 수 있게 설치를 합니다. 네. 스텐트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혈관 안에 설치하는 기구인데요. 우리 네. 심장에도 설치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면 그 스텐트 사이로 혈전이 끼이게 됩니다. 그 끼인 상태를 2, 3분 유지를 하다가 그 끼인 채로 스텐트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뚫려서 다시 뒤쪽까지 혈관이 개통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사 치료 그리고 또 시술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가져오신 사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83세 여자분이었고요. 갑자기 발생한 왼쪽 심한 마비, 네. 그리고 언어 장애, 그리고 안면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1시간 만에 오셨는데요. 굉장히 빨리 잘 오셨죠. 네. 응급실에서 시행한 MRI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뇌경색이 관찰이 되고요. 밑에 MRA를 보시면은 오른쪽 중내동맥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중내동맥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처음 찍은 MRI 뇌경색이 진짜 뇌경색이 아닙니다.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은 혈전 용해제 투여와 혈전 제거술이 동시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환자분도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받았고 그리고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혈관 조영술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중내동맥이 막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네.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제 스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스텐트가 혈전을 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텐트와 흡입관을 통해서 동시에 대퇴동맥 쪽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시 혈관이 뚫리게 되고 오른쪽 꺼즈 위에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것이 바로 혈전입니다. 이 혈전이 이 중내동맥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이렇게 혈전 제거술이 시행이 되자마자 증상이 호전된 채로 시술을 마치셨고 그 다음 날 추적 MRI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추적 MRI 검사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뇌경색을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보면 처음 뇌경색 병변과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사진은 처음에 응급실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혈관을 못 뚫어줬다면 이렇게 뇌경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적절한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처음 뇌경색 온 정도로만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환자분이 잘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MRI 검사를 보셔도 처음에 막혔던 혈관이 이렇게 잘 개통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환자분은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 즉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경동맥을 따라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은 경우입니다. 통째로 잘 끄집어냈기 때문에 뇌혈관이 잘 뚫려서 후유증이 거의 없이 퇴원하신 분이고 지금은 심장내과와 신경외과를 통원 치료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서 뭐 용해제 주사 치료나 뭐 시술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가 좀 이루어질까요?
방금같이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힌 경우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시술들이 필요하고 또 힘든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지만 보통은 격가지 혈관이 막히는 작은 뇌경색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56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었고 흡연을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 피웠던 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밤에 응급실을 찾아오셨는데요. 네. MRI를 보시면 오른쪽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약간 작게 뇌경색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는 하얗게,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으로 뇌경색을 확진을 할 수 있고요. 밑에 환자분은 66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한 2, 3일 전부터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셨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았던 가족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손의 부분, 우리 손에는 이렇게 뒤통수 쪽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담당을 하고 평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 쪽으로 뇌경색이 오게 되면은 균형을 잃고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두 환자들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 뇌경색의 환자분들은 그런 위험한 응급 시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보존 쪽 약물 치료와 원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입원해서 수액 및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부정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마비라든지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급성기 뇌경색 치료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반대죠. 뇌출혈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뇌출혈 치료도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분은 54세 여자분이었습니다. 과거력으로는 이전에 혈압이 좀 높았다고 듣긴 했지만 딱히 약물 치료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고요. 헬스장에서 힘쓰는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전체적으로 마비가 오고 네. 의식이 저하되고 말을 못 해가지고 응급실에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겠죠. 네. 왼쪽 피각이라고 하는 뇌출혈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에 다량의 뇌출혈이 관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잘 보실 수가 있겠죠. 양이 많아 보이지만 환자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서 지혈제를 사용하고 또 이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200에 120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혈압 조절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활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적 뇌 CT 검사를 보시면은 네. 처음 응급실 내원하셨을 때로부터 2주가 지나서 보시면은 하얀색이 좀 옅어진 게 보이시죠? 네. 출혈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서서히 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변에 검게 보이는 것은 이제 뇌경색 뇌출혈 흔적이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2주가 지난 후, 네.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긴 후로부터 한 달 후 지난 CT를 보시면 이제 검게 이렇게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만 남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처음 응급실 오셨을 때 찍었던 CT 조영제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같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럼 모르셨던 거네요. 모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그쵸.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조영제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환자분은 뇌출혈이 생기면서 발견을 하게 뇌혈관 된. CT를 찍었기 때문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진단이 된 거죠. 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중뇌동맥, 이 큰 혈관이 왼쪽 중뇌동맥인데 네. 중뇌동맥이 둘로 갈라지는 분지에 이렇게 꽈리가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엑스레이로 동맥류를 자세히 관찰하고 네. 또 3D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 뇌동맥류가 얼마나 위험하게 생겼는지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 큰지 확인을 해본 결과 네. 나이가 젊으시고 네. 모양이 위험하게 생겼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고
이 환자분은 동맥류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네. 머리를 열어서 동맥류의 목을 묶어버리는 네. 클립 결찰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마지막 사진은 클립 결찰술을 시행했을 때 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네. 보이는 것이 뇌동맥류고요. 여기 이런 물집같이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서 동맥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치료를 안 하고 모르고 지냈다면 언젠가는 터질 그렇죠. 가능성이 머릿속에 많았다. 시한폭탄을 안고 계속 사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클립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로 이 물집이 생긴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맥류를 완전히 물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동맥류 치료까지 동시에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한 2개월 정도 입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뇌졸중인 뇌출혈 치료와 동시에 뇌동맥류 치료까지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이 치료하셨던 뇌출혈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아까 이제 치료 중에서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재활 치료의 중요성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졸중은 한번 발병을 해버리면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긴 환자를 어떻게 빨리 움직이느냐 해서 한 1, 2주 있다가 재활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뇌 가소성이란 것을 촉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뇌졸중 환자의 한 10% 정도는 재활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고요. 한 10% 정도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네. 재활 치료의 의미가 딱히 없게 되지만 대다수인 80% 정도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재활 치료로 많은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환자와 환자의 동기와 의욕이 중요하고 또 가족분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활 치료의 중요성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혈관 관리만 잘해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위험인자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단골 손님이죠.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세 번째, 40세 이후 건강검진 시에는 뇌 실질을 볼 수 있는 MRI, 뇌 혈관을 볼 수 있는 MRA를 같이 시행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들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그리고 본인의 기저질환에 맞는 적절한 투약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잘 이해하고 증상 발생 시 빨리 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뇌졸중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뇌졸중은 여성보다 남성의 발병률이 더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보통은 남성분들한테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65세 이상 노령층으로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기도 하고 또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서 여성분들한테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갑자기 목덜미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다른 증상이 없고 목덜미에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뒤통수 쪽으로 찌릿찌릿하거나 네. 저린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아닙니다. 보통 경추의 염좌나 긴장 아니면 이 뒤쪽으로 지나가는 후두신경에 의한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코를 골면 뇌졸중에 걸리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오예요? 네. 네. 코를 많이 골거나 소리가 굉장히 큰 분들은 네.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살집이 있는 분들이 많죠. 아. 비만과 연관을 해서 네. 청년층에서 비만, 흡연은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골고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네. 뇌졸중의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건강검진을 잘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매우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소아 뇌졸중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소아에게서 뇌졸중이 생기는 이유는 선천성인 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다든지 감염 등의 이유로 소아에서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OX 질문 드립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장애를 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뇌 혈관이 터지거나 네. 막혀서 뇌 실질에 손상이 오면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뇌경색이 생겨서 혈관이 막혔을 때 1분에 10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나중에 치매의 한 종류인 혈관성 치매가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네, 이렇게 뇌졸중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집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응급실로 찾아주시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분에 죽어가는 뇌세포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곧 뇌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청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발병 후에 골든타임이 지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물론입니다. 4.5시간 이내라는 말은 증상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이고요. 네. 증상이 안 좋고 앞으로 뇌경색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6시간 이내에 시행해 볼 수 있는 동맥내 혈전 제거 시술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더라도 빠르게 수액 치료와 약물 치료가 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끝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뇌졸중은 네모다.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뇌졸중은 관리다. 관리다. 왜일까요? 뇌졸중은 결국 한 번 생기면 후유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연, 그것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뇌졸중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졸중은 관리다라고 네.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혈관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기희종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